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요즘 미국 채권 시장, 특히 국채 시장을 놓고 논쟁이 뜨겁죠. 대부분 이제 미국 국채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심지어 채권 전문가 중에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 정부 채권 신용 등급 하향 조정한 것보다 지금 채권 시장 현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채권 쪽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 시장이 훨씬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채권이 주식보다도 지식 수준이 조금 난해하고요. 조금 클래스가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뭐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유명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뭐 경제 현상을 잘 알 거다. 그러면서 정치가들 주변에 막 경제학자들이 모여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주식 투자에 성공한 그 경제학자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은 더 어렵거든요. 채권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게 뭐 4페이지, 5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막 채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제학자 많고 경제학도들 많아요. 또 경제 전문가. 뭐 연준의 기준금리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나 옛날에는요, 제가 있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부가 했어요. 뭐 중앙은행이 해도 정부 통제권에 아래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채권 금리 관련 일을 할 때 한국은행은 재경부 출장소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거죠, 사실상. 정부가 사실상 금리를 컨트롤 했다는 거고, 또 그 단기금리, 뭐 기준금리가 결국 단기금리인데, 단기금리를 중앙은행이 해도 장기금리하고 뭔가 흐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금리를 정부가 하면 뭐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금리 추세에 맞게 단기금리가 조정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자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수준이 야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어서 실무 경험을 막 한 사람하고 경제학 교과서 한 3, 4페이지 읽고 잘난 척 하는 사람하고는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경제학 교과서에는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은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기업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 경영 활동을 하고요. 또 우리 월급쟁이들도 결국은 뭐 월급 결국 한 달에 얼마 되는 뭐 월급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고 결국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개념을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폐의 역할은 물가만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뭐 맹큐 경제학도 그렇고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쓴 책도 다 화폐는 물가만 자극하는 거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들이 돈 빌려 가잖아요. 여러분도 돈 빌리고요. 기업이 왜 돈 빌려 갈까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거나 생산활동이죠. 사무실 유지비를 주거나 생산활동이죠.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생산활동이죠. 그럼 생산을 하면 물건을 생산을 하면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생산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인데 유가가 급등해버려요. 산유국인데 생산을 못하니까. 결국 물가 안정 역할을 하는 게 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폐 수량의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거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경제학 교과서 화폐 교환 방정식이 그거예요. 화폐 수량을 늘리면 뭐 화폐 가치 떨어진다. 그 건본위 제도 시대에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종이 화폐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화폐를 빌려 가가지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면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지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 교과서 이해도 못하고 암기한 경제학자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 비트코인도 경제학자들의 무지 때문에 탄생했다고 저는 봐요. 쉽게 하면 교환수단. 제가 세미나도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화폐를 교환수단 개념으로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화폐가 되어버려요. 다 교환이 되니까. 특정한 재화끼리는 얼마든지 교환되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요. 우리 옛날에 농촌에서 돈 내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품앗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특히 품앗이는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품앗이가 화폐예요. 그런데 대가는 치렀어요. 노동력을 교환했으니까. 그러면 노동력이 화폐라는 얘기인데 교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폐는 교환 수단이 아닌데 경제학자들 99%는 교환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화폐가 되고, 상품권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서 상품권은 도서만 교환 수단이에요. 그 다음 백화점 상품권은 특정 백화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이에요. 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교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건 화폐가 아니고 그 상품권이에요. 비트코인도 그런 거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피자하고. 그러면 그게 화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경제학자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탄생한 이상한 그 자산이다. 그리고 또 용도도 별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메일하고도 비교했는데 이메일 그건 가치가 굉장해요. 근데 공짜잖아요. 이메일 사용한다고 돈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근데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막 포장을 한다면 화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이 이제는 화폐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무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또 하나, 경제학 전공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그런 얘기 많아요. 우습죠.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 그 개변이 많거든요. 현실성이 없는 그 이론이라는 거죠. 쉽게 하면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론 자체가 현실성이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학 전공자인데 관세율을 엄청 높였어요. 그러면 물가가 우선 오를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도 아침 기사를 보니까 저거는 상품세와 똑같은 거다. 그리고 전쟁과 똑같다. 소리 없는 전쟁을 선전포고했다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 다운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미국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트럼프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경제 대통령 시대로 만들어내겠다 이거거든요. 설득력 제로예요. 설득력 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다. 그게 이제 결국 물가 자극하고 금리 자극을 하면 기준금리 인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올라요. 어제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36월 국채가 5.15%까지 올랐어요. 한때 그렇다는 거죠. 종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학 전공자들이 경제 대통령 아니면 경제 전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교과서 이론이 개변이 많거든요. 그 농경사회 시대 아니면 1차 산업시대에 이론이 많아요. 그때 등장한 이론이. 또 근본의 제도 시대에 등장한 이론. 지금은 종이화폐 시대. 그리고 국가 간의 자본의 이동이 없던 시대. 지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하고는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부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 뭐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 어떤 대학에서 지난 뭐 50년 동안에 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실패했더라. 그런 그 보고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대형 투자은행, 미국의 골드만삭스,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대형 투자은행이나 우리 국내의 뭐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그렇죠. 거기에 직원들은 뭐 똑똑하고 자산운용 전문가 천만에 말했습니다. 그분들 투자성과 기대 크게 미흡해요. 수익률 못 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제 내지 경영학 전공자인데 교과서가 벌써 개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개변을 암기해서 이해도 못하고 개변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건데 우리 흔히들 금융연수원이 막 교수로 있으면서 더군다나 S대학 출신이면 막 잘 알 거다 그런 착각 많이 한다고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예요. 제가 투자분석 팀장 할 때 그 정권연수원 그 교수요, 채권 담당 교수에 S대 출신이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면접을 왔어요. 과장 자리를 달래요. 뭐 정권연수원에 뭐 교수 출신이니까 나이를 보니까 40 한 5세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회사 대표가 추천을 했어요. 과장급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채권조 전혀 몰라요. 정권연수원의 채권 담당 교수가. 그래갖고 처음에 금리를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대화를 한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인 정권연수원 교수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S대 출신의 정권연수원 교수가 채권을 몰라가지고 저하고 1시간 대화를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을 마지막에 일어서는 자리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채용 이래가 되겠냐. 왜? 과장급인데. 그 만약에 그 신입 사원이면 채용할 수 있다. 과장은 제가 없을 때 그 최종 결정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채용 못한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대표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채권 담당 정권연수원 교수가 금리도 모르고 어떻게 그 여기 과장급으로 올라가냐. 네? 그 당시 CJ증권의 자산 규모가 한 14조 됐거든요. 그 중에 10조 이상이 채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제가 대표가 추천한 정권연수원 교수를 그냥 면접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 그 박사예요. S대 출신의 S대 박사예요. 박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금리도 모르고 정권연수원에서 강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문대 출신 경제 경영정은 대부분 똑똑하다. 거기 대부분 그 정권회사 금융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실적 보라, 분석 보세요. 실적은 나와주고. 왜냐하면 실적은 뭐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예상이나 이런 거는.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근거는 정확해야 된다. 설사 전망은 실패하더라도
근데 근거를 제대로 제시 못해요. 명문대 출신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똑똑하냐? 제가 경험한, 제가 또 그 상당히 오래 장시간 동안, 예를 들면 과거 뭐 투자분석 팀장 할 때 다루고 있었던 친구들, 똑똑한 명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그 명문대 출신, 스카이대 출신이거든요. 대부분 분석 못해요. 제가 롱텀 캐피털 부도날 때 파산할 한 6개월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 부도날 거다, 파산할 거다 앞으로. 그런데 실제로 부도나는데 그 당시 국제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팀장 그 진짜 큰일 나고 위험한 그 발언이다. 국제금융시장에 아무도 팀장처럼 얘기하는 사람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발언에 위험하다고 어떻게 보면 경고 정도 한 거예요. 국제팀장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마 내 얘기가 맞을 거다. 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채권 전문가고 외환 전문가야 되는데 하는 꼴로 보니 일본 돈을 빌려 가지고 러시아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러시아 국채가 안전하냐는 거 하나 하고 일본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체크해야 된다. 둘 다 모른다. 그 롱텀 캐피탈 그 사람들이 투자 형태를 보니까. 그래서 그거 파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파산했어요. 러시아 국채가 10% 이상 갈 줄 몰랐던 거고,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빌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했어요. 근데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락을 유도하니까 그거는 실패지요. 환경은 일본 엔화 강세 환경인데 그 돈을 빌린 롱텀 캐피탈을 중심으로 일본 돈을 빌린 뭐 투자 뭐 헤지 펀드지요. 바람을 접은 거예요. 그래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 파산이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법률은 대부분 90%가 경제 관련 법령이에요. 그러다 보니 끝없이 분쟁이 많아요. 근데 변호사들 중에요, 경제 법령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사기자 개념도 모르는지 그 검찰청에 있는 사람이 그 부탁한, 내가 이런 것을 좀 해주면 내가 돈을 그 컨설팅 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는 그 피 주기 싫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검찰청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한 사람과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해준 게 왜 이게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이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왜 사기죄냐, 해달라고 안 했으면 내가 안 했는데 이런 조건으로 해주세요 해요 건의를 했고 계약을 했는데 왜 그게 사기냐, 어떻게 검찰청이 그 정도 지식도 없냐 라고 호통을 쳐갖고 제가 전화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패스하라고, 사기죄 자신 있으면. 나는 자신 있으니까 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그러니까 형사사건 민사사건 구분도 못해. 그것도 S대 출신, 법대 출신일 거 아니에요. 형사사건이 민사사건 구분도 잘 못하는 주제에 변호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튼 오늘 하고자 얘기는, 우리가 자산시장과 관련해 오해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수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에요. 서울대 출신은 99%는 평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또 학자들은 평범한데 똑똑하다는 거 생각. 노벨상을 받아하면 피상적으로는 특별하지만은 자기 관련 분야가 아니면, 그러니까 채권이나 환율은 관련 분야가 아닐 수 있거든요. 평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계 최대 헤지펀드도 파산하는 거예요. 환율하고 금리를 몰라가지고 파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국제팀장 아까 얘기했는데 그 국제팀장은 국제금융시장에 돌아가는 분위기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팀장 대단히 위험한 그 발언인 것 같다. 근데 위험하지 않은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그 사람들은 환율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파산할 수밖에 없다. 너무 돈을 빌려가, 즉 일본 돈을 빌려가 러시아 국채 투자했는데 둘 다 오판했다. 그러니 이거는 실패가 확실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하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그 오해, 뭐 아까 주로 이제 전문가와 관련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 98%는 워런 버핏 그 주장대로 골드만삭스 직원들조차도 98%는 5년만 주식 투자하면 다들 실패해본다. 그건 확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 판별 능력이라도 기르자. 라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